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예. 문제 드린 거는 이제 풀이를 우리 강의 다 보고 먼저 할게요. 요거는 지침도 좀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먼저 보고 일단 좀 드릴 말씀이 올해 시험 문제 보셨죠?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데 예전에는 막 문제를 길게 이렇게 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이제 논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그나마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파편화된 문제입니다. 그냥 사실관계도 툭툭 끊고 3-1문, 2문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개별적인 논점을 물어보는 게 많단 말이죠.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문에서 내가 뭔가 논점을 막 발견해야 되는 게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지 않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좀 단순화된 사례를 가지고 내가 답안을 딱 점수에 맞게 꾸미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드린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안 구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사례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보시면은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뭘 설명하냐면 교재 사용 방법입니다. 사례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는 뭐 날짜도 있고 뭐 더 길잖아요. 근데 날짜가 뭐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요 정도의 이제 논점을 가진 게 딱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15점 뭐 이 정도. 자, 사례 예시를 보시면은 자, 일단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지금 사용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학원업을 시작하기 위해 학원을 운영하는 비로부터 학원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인 간의 어떤 매매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는 건 이 사람이 학원을 하려고 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논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영업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말이죠. 매수 후 7개월이 지난 후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날짜는 전 7개월이라고 썼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거래한 날짜가 있겠고 이제 하자를 발견한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뭐 이런 경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문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논점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6개월 경과 후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이게 올해 객관식에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6개월은 절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하자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누구의 과실이 있건 없건, 나는 무과실이었어. 그래서 몰랐던 건데,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자 주장을 못 해요. 그게 이제 선택형 지문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걸 이제 우리는 써야겠죠. 주관식이니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하죠. 못한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례를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 적어놨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논점이네, 이거 물어보는 거네, 라고 딱 대뜸 알아야 되는 거죠. 69조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논점을 보세요. 논점은 이제 이거 사고의 흐름이에요. 이걸 보고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화살표 순서대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 해볼게요, 그냥. 상사 매매에 해당해야지 일단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 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사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경과로 하자 주장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제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게 상사 매매에 해당하려면 상인 간의 매매여야 돼요. 이 선택형 지문은 두어 개 나왔는데, 그렇죠? 올해 시험에 말이죠. 상인 간의 매매여야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상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인인 것 같아, 느낌으로는. 근데 이 학원업이라고 하는 게 46조가 말하는 기본적 상행이 없어요. 여기에 해당돼야 4조의 상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4조의 상인은 아니야, 얘는. 그렇다면 기본적 상행이 이외의 행위를 하는 5조의 상인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설비가 있으니까, 설비. 학원 시설이라는 설비가 있으니까, 그럼 이 양반은 의제상인. 건물 파는 분이죠,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업을 준비하는 자.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영업을 준비하는 자에게도 상법이 적용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적용되거든요. 근데 얘한테 상행위가 되려면 오른쪽에 상인 자격이라는 걸 취득해야 돼요. 이 상인 자격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있죠. 그렇죠? 전에 영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상인 자격이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영업 의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영업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원칙이지만 또는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라는 걸 판례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영업을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명해서 알고 있대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건물을 사는 거니까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봐도 영업의사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인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상행위가 된다가 결론이고, 그러니까 상사매매고, 상사매매니까 6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인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친구들끼리 내가 이 사례를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요. 답안지는 굉장히 견고해야 되거든요. 견고하고 굉장히 작성 방법이 우리 과목의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클래식해요. 클래식하다는 얘기는 아주 예전부터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주관식 답안지를 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과는 좀 달라요. 민법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뭘 보고 써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레퍼런스는 시험장에서 법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69조거든요. 69조를 이 숫자를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기보다는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행위 편이잖아요. 얘는 상행위에 있는 거예요. 상행위. 이 상행위 중에 어디 있냐면 상행위 각칙에 있습니다. 각칙이라는 거는 상행위에 대해서 각칙이라는 거는 민법에 비해서 특별한 규정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법전을 금방 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은 개업 준비 행위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조적 상행이라고 하는데, 보조적 상행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보조적 상행은 상행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학원업을 위해서 하는 준비나 주변의 행위들을 말해요. 그렇죠? 여기도 상법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47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하나 인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의제상행 규정은 제일 앞에 있죠. 그죠? 상총편에 있단 말이에요. 상법 총칙편에. 그러니까 조문의 순서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한 목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걸, 아까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 있죠. 걔를 나눠서 써보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 흐름대로 쓰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답안을 쓰려면, 로마자 2번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본론이고, 1번과 로마자 3번이 늘 있는 애들이에요. 문제 제기하고 결론 쓰고. 로마자 2번이 본론이란 말이에요. 이 본론의 구성은 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 요건, 효과.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의, 요건, 효과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의, 요건, 효과를 내가 자세히 설시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요건 중에 논점이 되는 부분에 내가 어디에 힘을 실을까요? 예를 들면 요건의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상인 간의 매매일 것. 자, 이 로마자 2번의 타이틀을 내가 잡는다면 매수인의 하자 검사 통지 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 간의 매매가 있을 때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내가 검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원래 주장할 수 있었던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배 청구를 못한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사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상인 간의 매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걸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거는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죠? 그게 효과 부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나눠 쓰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답안지 저 민법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상법의 채점 기준을 보면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제기,
본론, 이론이죠. 일반론, 판례, 학설, 대립,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배점이 다 따로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구성을 잘하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구성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로마자 2번을 쓰다가 놓쳐. 그러다가 3번을 쓰다가 아 맞다 이거지 라고 생각이 나. 결론에서 갑자기 6개월 얘기를 해. 응? 내 결론의 배점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로마자 2번에서 내가 6개월 경과의 의미를 안 썼잖아. 그럼 배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답안 충실히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사례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자, 2012년 7월 판례가 있죠.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판결물이 말하는 논점, 그리고 판결물이 말하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꼭 예시목차를 참고한 것은 아니고 변형된 경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답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답안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필요 최소한으로만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 답안에서는 더 많이 적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활용하는 순서도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 설명보다는 답안 작성하는 거 위주로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인데 이 상인 자격이라는 게 시험 직전에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상인 자격을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상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 시점을 말해요. 상법이.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인 상태에서 늘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은 영업의사로 판단해요. 이 영업의사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안 하다가 영업을 하겠다고 영업의사가 발현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으로 그게 등장하는 시점인데 원칙적으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간판을 부착한다거나 뭐 누구를 고용한다거나 뭐 사무실을 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로는 도저히 몰라. 이 새끼가 이걸 왜 하지? 이걸 모르는 특성이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예요. 판례가 얘기하고 있거든. 금전 채용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얘는 영업의사를 못 판단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에도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판례의 태도거든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돼. 이 주관적 인식 가능성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입니다. 알고 있으면 영업의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로 적용되는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이거죠. 돈을 빌리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돈을 빌리는 부분. 그래서 A와 B가 건물을 사고 팔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사고 파는데 학원 건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학원을 하려고, 얘는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야 이 상인 간의 매매가 돼야 6개월이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민법에 적용되는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도 안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수령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려면 그 6개월이 여기서는 중요한데 6개월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인 간의 매매여야 돼요. 그럼 얘가 상인인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얘가 상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 계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냐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성질도 그렇고 주관적 인식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안전하게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저 문구가 굳이 나왔으니까 설명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얘기도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너 이것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답안지에서 얘기할 때는 문제 제기에서, 서론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간의 매매여야 69조가 적용되고, 그래야 6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 하자를 주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라고 쓰시고, 뭐 마이너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건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알아보자, 그런 얘기는 쓰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어려웠던 분들이 있는데, 노마자 2번에 제목을 굳이 달아야 되느냐. 뭐 안 달아도 되지만 달아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본론에 대한 채점에 들어가자마자 아, 이 양반은 이걸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 의무, 뭐라는 거예요? 수령하자마자 하자를 검사하고 발견 즉시 통지해 줘야 한다. 쓰시면 되잖아요. 69조 가지고. 69조를 가지고 풀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되려면 요건의 첫 번째 상인 간의 매매일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물건을 직접 수령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되면 효과입니다.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그렇지 않다. 물론 악의가 아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론으로 내려가야 될 것은 뭐 소교를 검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검토해서 이걸 적용하겠죠. 상인 간의 매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 계약으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걔는 이미 상인이고 그 상인 간에 69조가 적용되는 거 맞다. 다 여기서 그냥 끝이야. 여기서만.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쓰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69조를 넣었을 때 뭐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저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까지 쓰겠어요. 물론 이제 앞에 일반어는 썼겠지만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라고 해서 빠진 게 없는지 봐야 돼요. 빠진 게 없는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아까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했던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나. 약간 순서는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야 채점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아, 이거 적용되는지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한지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런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를 할 수, 그 결론만 써주면 돼요, 여기에는. 하지만 써줘야 돼요.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내가 본문에서 했던 얘기에 비춰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있다, 없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예시 목차 한번 볼까요? 예시 목차.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목차를. 자, 문제의 소지에서는 상인 간의 매매, 즉 양 당사자가 상의가 되어야 이게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개업 준비를 하는 자에게 상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위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요건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상사매매 요건 중에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하자검사 및 통지의무입니다. 69조 1항을 가지고 쓰시고, 이문에 있는 얘기 있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쓴다면, 의의에서 담는다면, 여러분, 의무의 내용으로 담는다면 여기서 이 6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6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6개월 의미가 뭐냐고? 계약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요건 중에 저는 이 답안에서 한번 뜯어봤어.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상인 자격 취득 시기를 보면 자연인과 법인이 좀 다른데 일반론을 잠깐 봅시다. 이거는 자연인은 제가 말씀드린 영업 의사를 가지고 판단해요. 영업 의사.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어때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눠야 돼요. 자, 영리법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는 설립 등기가 창사주 표력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리성을 갖고 이 설립 등기 시 자격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자 여러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됩니다.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인의 상행위 있잖아요. 3조.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상법이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자연인과 동일하다. 즉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영업의사가 처음으로 드러날 때 이 영업의사의 판단 기준은 행위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하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교를 검토를 하나 써주세요.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 이기도 하지만 설명에서 알고 있으니까 영업의사가 있고 양 당사자한테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사 매매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된다가 끝이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되겠죠. 자, 판례 볼까요? 이건 이제 주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음영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된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금전 차용 행위. 금전 차용 행위. 요거는 간략 실전 답안은 넘어갈게요. 다음 4페이지에 지배권 남용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공부 안 하시다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상법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남용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이제 제주지점 지점장한테 권한을 제한을 걸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넘는 거래는 본점 승인받으라고. 이게 남용과 관련된 거냐? 전혀 아니죠. 그건 지배권 제한이에요. 제한. 남용은 절차도 문제가 없고 대체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적법한 권한 행사인데 뭐가 문제냐면 의도가 문제인 거예요. 의도가.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앞단의 얘기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권이라는 게 일종의 대리권이거든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이건 대리권이야. 근데 대리권인데 어떤 특성이 있는 대리권이냐면 포괄적이라는 거야. 포괄적이라는 것은 재판상 재판회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죠. 모든 행위라는 것은 뭐에 관련된 모든 행위? 이거지.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에 관련된. 그럼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할 때 이게 영업에 대한 관련이 있는 거냐? 이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뭐야?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뭐 어음을 찍었다. 그러면 뭐 결제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값이.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뭘 고려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의도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남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해. 유효하다는 것의 의미는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가 나쁘지만 고려하지 않으니까 영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근데 이유. 얘가 주관적인 의도가 그지 같지만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이유는 거래 안전 보호에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안전 보호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보호 필요성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지. 그게 언제냐면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을 때야. 알고 있을 때. 이 새끼
개인적인 빚보증 쓰려고 어음을 발행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입증하고 영업주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이걸 입증하고 누가? 영업주가 입증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남용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이사의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중에 개별적 거래 행위도 이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법에서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그 비진이 표시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남용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남은 거죠. 그것도 시험에 또 나왔대. 그쵸? 그거 나왔다고. 전단적 행위랑 뭐, 있잖아요. 대표이사, 대표권 제한, 이거.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자, 갑회사의 부산 지점장인 A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갑회사 부산 지점장 명의로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일단 보증계약이라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은 할 수 있는 거지, 뭐. 영어과 관련해서 뭐 은행과 보증계약 체결하는 게 뭐, 그렇죠? 근데 의도가 본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합니다.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계약이 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어디가?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누가? 갑회사가 입증을 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자, 논점을 봅시다. 적법한 지배권 행사로 보인다. 이 말의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배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무슨 얘기입니까? 주관적인 의도가 나쁘다면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그래, 유효해, 원칙적으로. 다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배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남용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주가 입증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로 선이라는 것들이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비진이 표시설에 대한 얘기를 써라. 뭐 이런 얘기고, 지배권의 권한은 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배권은 대리권이야. 일종의 대리권인데, 대리권이 특정 사항에 대한 권한을 보통 위임을 하지만 얘는 영업에 관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니까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게 어디 있어? 상법에. 정형성입니다. 정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한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교재에 보면 불가제한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제한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포괄성이 있는 권한들은 다 똑같아. 뭐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 뭐 예컨대 대표권도 마찬가지고, 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형성이 있으니까 제한할 수 없나? 있지만 내부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선의 무중과실입니다. 즉 경과실이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받지. 근데 지금은 경과실이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남용은 못 받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의 소재 보겠습니다. 지배권 내,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행위 객관적인 성질을 비춰볼 때 지배권 내의 행위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남용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으로 내려와서 타이틀을 지배권 남용으로 달고 의 자체에 1번에 지배권의 내용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형성, 포괄성 이 있는 권한, 대리권인데 그 권한 내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유효다 얘기를 먼저 쓰고 싶은 거야. 하지만 2번에 권한 내의 행위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유효이지만 회사가 영업주가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소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악의 과실이 있다고 입증하면 지배권 행사의 무효. 그러니까 지금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여기서는 뭐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얘기가 사실관계에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결론에서는 보증계약 체결이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실제 사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죠. 자, 99년 판례 보겠습니다.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면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유추해석, 비진 표시죠, 그죠? 유추해석상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물론 입증 책임은 영업주에게 있다는 것도 동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올해 문제도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안 어려워. 안 어렵고 똑같아. 매번 나오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례형 문제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사실 뭐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갈 모양이구나, 상법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익명조합 얘기 같은 거는 이 익명조합의 명의대여자 책임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명의대여에만 집중을 해서 명의대여 막 해서 명의대여 요건을 막 쓰고 무죄 풀어. 근데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명조합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익명조합에 명의대여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해석상 그게 앞에 나온 명의대여와 똑같다고 봐. 없어도 이 익명조합에서 굳이 명의대여 관련된 규정이 없어도 원래 있는 24조의 명의대여 규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의 견해거든.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익명조합이다, 이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의 경우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앞서 뭐 원래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와 똑같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요건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겠죠, 채점을 할 때. 근데 다짜고짜 명의대여를 쓴 사람들은 많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런 익명조합에서 시작을 해서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6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상호. 이번에 상호권도 문제에 나왔는데, 사례 볼게요. 자, X는 서울시의 주식회사 유니텍으로 상호를 등기하고, 자, 일단 등기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기했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돼요. 등기했다, 얘는. 컴퓨터 관련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 영업 종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22조가 적용되면 의미가 있고 23조가 적용될 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Y는 그 후 서울시에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로 상호를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냐고? 등기됩니다, 이거. 완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자, 둘 다 등기를 했는데 X와 Y는 상호의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뭐 유니텍이란 단어가 같으니까 양회사 모두 정관상 목적이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로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시행하고 있다. X는 Y에게 상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얘가 지금 질문 자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잖아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개 다 있어요. 22조, 23조도 있는데, 얘와 얘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23조를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데 23조는 이거죠, 이거. 상호 전용권입니다. 이 상호 전용권인데 23조의 내용을 보시면 이 얘기를 먼저 이해해야 돼. 상호권이라는 게 이게 우선이거든. 상호 사용권.
자, 우리는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선정한 상호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침해를 받으면 행사하는 권리가 전용권이거든요. 침해를 받아야 돼요. 침해. 그러니까 누가 내가 쓰고 있는 이 상호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거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얘가 작동하는 거야. 근데 22조는 붙어 있지만 취지가 전혀 달라요. 22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를 동일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로 내가 상호를 선점한 거야. 이 동네에서 이 영업에 관해서는 이 상호 내가 쓸 거임 이라고 먼저 깃발을 꽂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상호를 누가 후등기하면 이 등기를 지워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상호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가 안 나와. 뭐만 중요하냐? 완전히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만 중요해. 얘가 선점한 상호를 후등기자가 똑같이 등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23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등기 말소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둘 다 검토하는 게 옳아. 22조는 안 될 거고 23조는 될 거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논점 볼게요. 자, 동일상호를 동일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한다면 사전 등기 배척권, 이게 22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22조예요. 이걸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22조가 적용되려면 완전 동일한 상호여야 돼요. 완전 동일한 상호. 완전 동일한 상호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유니텍과 유니텍 전자 이게 다르잖아. 응?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되지. 3부 주식회사와 3부 유한회사 이런 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회사 종류를 뺀 나머지 단어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등기법상의 법리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현행 법리에 따를 때 안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자, 완전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22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호 전용권 23조 행사 여부를 검토해 봐야 돼. 얘는 동일 상호가 아니라 오인 가능한 상호거든요. 오인 가능한 상호. 23조 요건을 보면 오인 가능성, 부정 목적, 손해 발생 염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3조는 얘는 등기를 전제로 얘기하지만 23조는 등기가 없어도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내가 이제 상호권이라는 게 등기로 꼭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돼. 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상호 전용권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됩니까? 입증 책임이 없거나 전환돼. 아까 얘기한 부정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염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얘를 제외하고 오인 가능성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부정 목적은 경우에 따라 입증 책임이 전환돼. 모든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입증할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권한 행사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등기를 했대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등기한 경우라면 부정 목적이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염려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23조의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손배 청구랑 사용 폐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등기 말소라는 단어는 거기 없어요. 없지만 사용 폐지 청구에 등기 말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일반론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사용 폐지 청구에 등기 말소 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아니면 포함된다라고 하고 괄호 열고 판례 쓰던가. 자, 조문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상법 적용 범위 나온 다음에 상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들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명칭에 해당하는 상호가 바로 나옵니다. 자, 문제의 소재. X가
22조 또는 23조에 따라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두 개 다 검토하겠음. 늘어봤자 이번에서 22조 얘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22조의 의의는 선등기 상호권자의 우선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점하는 것에 대한 보고예요, 이거는. 근데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상호, 동일영업, 동일행정구역이에요. 이 동일영업과 동일행정구역은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상호는 해석의 문제고 판례의 태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상호가 포함되느냐? 아닙니다. 판례는 완전히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효과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등기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등기되면 어쩔 건데, 근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여기서 검토를 끝내버려야 돼요. 완전 동일상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행사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 결론 자체는 틀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전용권이에요. 상호권 침해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손배 청구와 사용 폐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요건은 오인 가능 그리고 부정 목적 손해 염려인데 여기서 오인 가능은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상호를 등기하게 되면 동일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 목적이 추정돼요. 동일행정구역 동종영업이야. 그 다음에 손해 염려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손배 청구와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폐지 청구가 가능한데 폐지 청구에 등기 말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여기서의 소결은 동일상호는 아니지만 충분히 오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미 등기했기 때문에 동일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동종영업이니까 손해 염려와 부정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폐지 청구로서 말소 청구가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써셔야 돼. 22조에 따라서는 안 되지만 23조에 따라 Y죠, Y. 이 Y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자, 04년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건 22조 얘기인데요. 자,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 등기에 관한 절차에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거 비정사건 절차법을 얘기하는 건데, 22조 규정은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딱, 사실관계만 딱 보면은 그래도 논점이, 이거 보여요? 보이긴 다 보이죠? 네. 조금 이른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가, 공사분 명예대에서 책임 보겠습니다.